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제가요 사실은 딱 그 접근하기가 처음에 시작하기가 좀 싫어서 그렇지. 일단 시작을 해놓고 보면 다 결국 살아가는 게 다 경제니까. 맞아요.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한번 그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낮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네. 전망치를 두 가지로 내놓습니다. 하나는 이 방역이 성공하느냐. 그러지 않고 2차로 확산되느냐. 네. 이것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가는 전 세계가 다 어렵지만 1차, 2차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네. 한국은 비교적 선방했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는데 방역에 성공한다면 올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네. 이게 베스트 케이스예요. 다른 나라는 이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만에 하나 재확산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물론 물론 OECD는 지난 3월에 전망했을 때는 플러스 2.0%를 지시를 했으니까 네, 맞아요. 역성장 뭐 아무리 우리가 방역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OECD 회원국 주요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OECD가 좋게 평가하고 있는 뭐냐? 한국이 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잘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거냐? 한국은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을 했지만 아직도 재정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돈을 더 풀고 통화정책도 완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추가 재정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올해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0이에요. 어우,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5배나 더 힘들고요. 그러네요. 재확산이 일어난다면 마이너스 7.6%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네. 현재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거치고 있고 이 팬데믹이 더 이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저성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2차 확산이 위험성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지금 요즘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2차를 네. 우려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공이 경제를 너무 봉쇄해놨더니 안 되겠다 그렇죠. 싶어서 방역과 경제 활성화의 그 두 개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가 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거긴 인구 밀도가 너무 적어요. 땅덩어리 그러니까요. 너무 넓어가지고 네, 맞아요. 드문드문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딱 직접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조금 섭섭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어서 석 달 연속 줄었는데요. 5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 2천 명이에요. 네. 지난 3월에 19만 5천 명, 지난달에 47만 6천 명. 이렇게 합치면 석 달간 사라진 일자리 수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석 달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11년 만인데요.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임시 일자리가 는 60대 제외하고 네. 60대만 30만 건 일자리가 늘었을 뿐 기업 구조조정의 한패에 직면한 40대가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30대, 20대 대부분
18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127만 명, 8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 실업률도 한꺼번에 0.5%나 뛰어서 4.5%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일자리 찾는 사람이 늘다 보니까 실업률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5월 기준 실업률은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자리 증감이 어디서 많이 좀 줄어들었냐를 봤더니 역시 대면 업종들, 도소매 업종들, 숙박 음식 업종들 대부분 18만 명 이상 줄었고 제조업도 5만 7천 명이 줄어서 임시 일용직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도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제조업까지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다만 이제 정부는 4월에 47만 6천 명에서 네. 이번에 이제 40만 명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60대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 나머지 연령대에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자, 그리고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정부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 분들한테 대해서 이게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이었는데요.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서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명당 월 50만 원씩 최장 석 달 동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7월 다음 달부터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업종으로 확대가 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유급으로 회사에서 70% 정도 급여를 주고 1급 휴직을 거친 이후에 너무 힘들다. 그래도 안 되니까 무급휴직을 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이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다만 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두 개 동시에는 안 됩니다. 먼저 받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계속되는 이 손실률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판매를 점점 축소한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은데 50대 이상 실손보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보장 범위도 넓고 이제 가입자가 많아서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려서 지난해 기준 한 3,800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이게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 입어서 병원 갔을 때 이 실비 청구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인데 보험업계 가운데 이 H보험사가 실손보험 신규 가입 연령 한을 기존의 65세에서 49세로 낮춰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나이 상한이 최저 60세에서 70세인데 네. 갑자기 40대로 낮춰버렸어요. 이게 처음인데 왜 이렇게 낮췄느냐. 이제 물론 이 보험사도 50세부터 75세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인데 그거는 단가가 높아요. 가입하려면 비싼 보험을 들고 네. 아니면 일반적으로 들 수 있는 보험은 낮춰버렸는데 바로 이제 손해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손해보험사들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을 봤더니 137%까지 뛰었어요. 이게 100%라는 게 받은 보험료와 그리고 내준 보험료가 같을 때가 100이에요. 네. 근데 137이라는 거 그걸 한도를 초과해서 내준 보험료가 더 많아지고 있다.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가장 이제 지급률이 높은 50대 이상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50대 이상은 정말 슬픕니다. 돈 많이 버시는 노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중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금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신 우리 국회의원 모시고 한번 슬기로운 인터뷰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당내 쇄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인데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 저희 노영희 출발새 아침에서 열띤 토론을 해주던 분이거든요. 이미지 전략가 허은하 미래통합당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국회 가시니까 어떻든가요? 좋습니까? 네?
국회에 가니까 좋으세요? 아직은 많이 무겁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국회의원실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던데 어때요? 국회의원실은 현재 나이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앞자리가 환하게 트여 있어서 뭐 나름 명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찾아오시기 좋으신 위치에 있습니다. 네. 국회 가실 일 있으시면 애청자 여러분들 3층 한번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국회 마지막으로 당선됐잖아요. 이게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 토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막 이제 국회에 들어가셔서 의정 활동 시작하는 초창기니까 그 초심을 잘 지키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통합당 내에서 공보 모임이 만들어졌다. 명불허전 보수다.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는데 이건 어떤 모임입니까? 네, 지난 총선 이후에 그 비례대표 당선자하고 출마자, 그러니까 비당선자 중심으로 그 선거의 의미하고 또 패배의 이유, 그리고 보수 정치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반에 모여서 그 학계라던가 언론계 그 논설위원들 모셔서 그 강의 듣고 토론도 하고. 근데 5월 말에 이제 저희가 통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초선 의원들도 함께 모여서 그 공부 모임을 하고 있고 모임이 이름이 보자 수요일에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보수다였어요. 근데 이제 명성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의원님께서 명불허전이라는 이름을 좀 그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불허전 보수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장명도 대단하신데요. 저는 보수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수 그걸 지칭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보자 수요일에 다 함께. 다 함께. 야, 괜찮군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여튼간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 모임에 김정인 비대위원장하고 박형준 교수도 참석해서 강연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던가요? 네, 이제 6월부터 통합되면서 모였던 첫 모임에, 공부 모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셨는데, 우선 우리가 우파 정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좀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당이 호남하고 3040 세대한테 사랑을 좀 못 받았으니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어제 이제 박형준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워낙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선거 결과 너무 비관하지 마라 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느끼셨던 왜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똑같이 또 청년과 소통하는 정당 그리고 또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뭐 글로벌한 국제사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루지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21대부터는 지금부터 혁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요. 6월부터 김정인 비대위 체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 계속해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인가요? 어제 SNS를 통해서 어느 이방인이 내뱉는 조롱 섞인 짜증 이런 표현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방인으로 또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조롱 섞인 짜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대놓고 나올 정도면은 사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초선 의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제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당내에서는 서로 토론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개혁을 지향하는 거 그런 것이 그 강한 당이라면 그러니까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변화 혁신을 하려면 어떠한 의견이나 뭐 이런 것도 표출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싸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의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이번에 개원하고 나서. 근데 의총 때도 그 뭐 초선이든
선배님들이든 진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왜 서로 토론이 안 된다고 했을까라는 그 의심이 들 정도로 토론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시려고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중간에서 그 리딩을 상당히 잘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패권 위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그 세련되고 좀 진지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1호 법안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를 하셨던데 네. 이게 무슨 법안인가요? 야당도 일할 수 있는 국회법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는 사실 여당만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국회의원 세비 감축이라던가 상임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법사위 권한 축소 같이 우리 야당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들이 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독소 조항은 좀 제외하고 상임위 상시 운영하고 본회의 상시 개회하고 그리고 제가 좀 추가를 한 게 국민청원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청와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도 국민청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심사 처리율이 17대 때 국회에서 27%고 18대 때는 25%, 19대 때 22% 이렇게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20대 때가 1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에 국회 청원제도 자체가 조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우리가 진짜 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정말 처음부터 아주 의욕이 대단하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미지 전략가로서 통합당의 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통합당의 초선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하지 못했던 거, 기존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조금은 눈치를 봤던 거, 그런 부분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왜 고개를 돌리셨는지, 왜 우리가 더 싫다고 했는지, 왜 무능하다고 했는지에 대한 거 반성하면서 더 모르니까 덤비고 모르니까 혁신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초선들이 상당히 똘똘 뭉치고 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당을 혁신할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선들의 역할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참파티 시간입니다. 조참파티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모십니다. 정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예, 구정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정호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 변호사님 안 나오시고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었는데 정 변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전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잘리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위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하고 최단비 변호사님하고 격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시간이 많으신 구정모 변호사님은 계속 나오십니다. 네, 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참파티 에피타이저 주제부터 한번 다루겠습니다. 최근에 학대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막기 위해서 아동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죠. 민법 915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법무부가 이제 삭제 내지 개정하겠다는 게 이제 민법 915조 징계권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로도 가마 또는 교정개입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 징계라 그러면 어떤 룰, 규칙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불이익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징계받으면 뭐 월급이 깎이거나 못 나가거나 좀 쫓겨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이제 발생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내 아이 내가 잘 키우는 거다. 내가 징계해서 훌륭한 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결과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조문을 뭔가 우리가 고쳐가지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꾸준히 되어 있어 왔고 그게 이제 이번에도 다시 이제 이 징계권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체벌을 하거나 약간 우리가 보기에 학대를 해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좀 처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 국가의 뭐 과도한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이 사실은 뭐 이미 비슷한 예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게 과거에 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가정 내 문제고 부부간의 문제인데 국가가 너무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 문제였던 것처럼 이것도 뭐 가정교육 문제라기보다는 아동 인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런 개정 논의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혹시 죄송하지만 댁에서 결혼하셨습니까? 네. 네. 자제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사랑의 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제가 애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사모님 네. 부인께서는 그러면은 없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도? 네. 그럼 두 분 다 애들을 안 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아내는 어쨌든 열심히 사랑해서 애를 사랑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는 다음에 좀 저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와서 크게 속을 썩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 속을 많이 썩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본인을 잘 돌이켜보면.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 그러니까 잘 보호하고 교양하고 훈육을 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제일 큰 소원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이제 벗어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체벌에 관해서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체벌이 범죄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거의 반수에 가까운 분들은 체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아이가 훌륭하게 자란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짐승도 아닌데 애를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도 있고 아직은 좀 팽팽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지나친 그런 체벌 또는 체벌 자체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감정이 실려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학대를 연결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호사들의 이제 조찬 파티 오늘의 메인 메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이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원 구성을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더라도 법정 시한보다 4일이나 늦게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래 많은지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주면 나누어주고 합의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시한은 12일이죠. 여야가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이번에는 그 국회에서 구성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의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혹은 밀고 나갈 것이냐 뭐 얘기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이 블랙홀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원구성 못하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법사위가 가진 힘이 그렇게 막강한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역대 그렇게 왔죠. 법사위가 이제 원래 법상은 법률안이나 국회의장 체계 형식 자구 그 심사를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도 86조에 보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통과되고 나면 그 체계나 자구 심사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체계 자구 심사 범위가 이제 모호해요. 네. 그래서 체계나 자구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다 통과해야 돼도 법사위에서 딱 걸려갖고 본회의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이다, 뭐 무슨 게이트키퍼다, 또 슈퍼 상필 상임위원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종전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항상 법사위원장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빨리 그 입법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야당에 딱 버티고 앉아갖고 입법을 막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가 맡아야 한다. 그런 속셈이 있는 거고요. 또 통합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177대 103석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거라도 안 가지면 우리가 전혀 견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꼭 야당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쪽 말이 다 옳고 또 다 틀립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른 그래요?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 지금 그 민주당이 하던 얘기를 예전에 통합당이 여당일 때 했던 거고요. 지금 통합당하고는 견제와 균형은 옛날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위치만 바뀐 거죠. 내용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아서 그게 타당하다는 건지 타당하지 않다는 건지 결론을 말씀하셔야죠. 네. 결론은 그 두 당이 협상을 통해하고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특히 국회라는 게 정치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조직이나 또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통합해서 하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당이 고민해서 국민들 앞에 우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걸 뭐 한쪽 의견만 주장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저는 이 통합당이 이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야당이 하는 게 관행이다.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은 팩트는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보면은 전반기의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원래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 여당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그때 이제 민주당하고 일석 차이였어요. 그래서 1당이 아닌 2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법사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동안 쭉 관행이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사실 또 있고 또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17대 국회 때 원래 좀 도입된 것이기는 한데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사실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떤 지켜져야 하던 그런 룰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역시 대답 안 하시네. 네. 저는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쨌든 48년 만에 이 3차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좀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두고 원구성에 던져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는. 양쪽 말이 다 옳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이걸 솔로몬 지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라리 그냥 법사위를 쪼개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눠가지고 이걸 반반씩 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거는 그럼 가능하다고 지금 보셔요? 그것도 옛날에 열린민주당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또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장단점이 무엇이냐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말 이 국회의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국민들 앞에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보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거든요. 논리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타협과 대화와 또 투쟁을 해야 되는 국회의 본질적인 대로 돌아가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아마 곧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과거에 있었던 제안이고 또 뭐 최근에 노회찬 의원이 제안했던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통합당의 이익에 근거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이게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할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의 법제 기능하고 사법 기능이
합쳐서 굉장히 비대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분리하는 거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체계자구 심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하더라도 법제 기능에서 결국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그럼 똑같은 문제는 결국 반복될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예컨대 좀 패스트트랙처럼 체계자구 심사를 하되 일정한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혹은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라던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법사위원으로 원하는 분들이 현재 지금 사법부나 아니면 뭐 검찰에 법무부에 뭐 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출신을 보면 뭐 그 법조인 출신들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법조인 네. 출신이 법 조문을 다루는 법사위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무슨 뭐 법무부나 이런 법원 이런 거 잘 알지 않느냐. 말씀은 맞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사위 같은데 이제 법원이나 법무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기도 하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법원행정처에 나와서 이제 물어보면 답하기도 아니고 때로는 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뭐 저 국회하고 또 법원 또는 법무부가 이렇게 서로 독립돼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앉아 있으면 법무부나 이 법원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또 맞거든요. 아무리 뭐 나는 뭐 내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이 재판을 받거나 하여튼 이슈의 핵심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다음 기는 몰라도 2년 하는 거니까 1년 뒤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법사위에 들어가시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 피감 기관들인 법무부나 법원 뭐 이쪽을 불편하게 만들어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제하시는 게 맞다. 그분들이 뭐 자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럼 또 본인들도 내가 무슨 뭐 압력을 가한 바도 없으니까 난 이 결과에 대해서 난 정당하게 받은 좋은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 사실 이제 이걸 지원하시는 어떤 의원분들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어떤 뭐 것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뭐 검찰개혁 이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잘 내실 분들이 사실 이분들도 물론 훌륭하십니다만 또 훌륭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굳이 이렇게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뭐 괜히 이런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 뭔가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까지 조장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정당들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문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통합당에서는 야당 추천 공수처장 선임 이걸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스템으로는 뭐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은 공수처장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통합당이 지금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문제가 사실 이 여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수처법 6조를 보면 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그다음 대한변협 회장이 일단 위원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야 2명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여야만 이제 구성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야당이 추천할 것인지 여당이 추천할 것인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애꿎은 법원행정처장하고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취지가 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을 추천하는 인사를 하자라고 제안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정치적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 있는 교섭단체들이 아니라 차라리 비교섭단체인 제3당의 추천을 공수처장을 하자. 그러면 저는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공수처장이 주호영 대표가 의문의 일패를 지금 아니 권한을 행사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공수처장 후보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에 항상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된다고 싶은 사람을 추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 쪽 사람, 꼭 뭐 우리 사람을 심어서 뭘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 몫이다, 야당 몫이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여야가 같이 앉아가지고 정말로 중립적으로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임명을 해야 나중에 실제로 권한 행사가 됐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도 힘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 사람 심어줘라 이래고 이게 안 돌아가죠. 두 분 말씀 듣다 보면은 진짜 선배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듣기는 좋은데 문제 해결이 되느냐가 사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수처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임위원장 자리도 그렇고 여야가 좀 협상을 좀 잘해서 오늘 안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7일은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던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날이기도 했죠. 이 전투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봉오동 전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홍범도 장군하고요. 봉오동 전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제 국내로 봉환하겠다. 네.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 4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네.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제 봉환하겠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협의를 계속하던 중에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협의가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이제 뭐 그런 거 중단된 것을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뭐 이참에 한 번 더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전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죠. 오늘은 좀 편의상 장군이라는 호칭은 좀 생략하고 그냥 홍범도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이 홍범도는 1868년생입니다. 꽤 좀 나이가 좀 있으시죠. 네. 출생지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양이라는 설도 있고 평안북도 자성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약간 클리셰 같은 거죠. 네.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글과 무예를 익혔다고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포수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 산에 있는 호랑이나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는 산포수로 활동을 했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서 어쨌든 뭐 짐승을 잡고 이랬으니까 네네. 총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장투쟁에서도 그렇게 선봉에 나서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항일 무장투쟁으로 나서는 이제 중요한 경험이 됐겠죠. 네. 그리고 1907년에 이제 일제가 이제 총기를 규제하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건 한국인들이 가진 무기나 탄약을 회수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거든요. 네. 이런 것들 뭐 총기 단속이야 지금도 하는 거지만 이때의 이 조치는 이제 조선인들의 무장 투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해서 홍범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의병 활동 혹은 뭐 항일 무장 투쟁의 길로 나섰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07년에는 차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는 네, 차도선. 예, 그 의병대에 합류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내 활동의 한계를 좀 느끼고 1908년에 연해주, 그러니까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이죠. 이제 그쪽으로 기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일제히 탄압을 피해서 해외로 몸을 피신한 건데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한인 무장 세력들이 연해주 일대에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연해주에 모인 이 한인 무장 세력들이 사실은 연해주에서는 활동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국 영토 내에 외국에서 온 무장 세력이 있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좀 외교적인 압박을 가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연해주에 있던 한인들은 이제 무장투쟁보다는 한인들의 권익을 좀 보호한다라든지 혹은 실력을 양성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먼저 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권업회라든지 혹은 노동회라고 한 단체들을 만들어서요. 각자 노동을 해서 군자금을 먼저 비축하는 그런 활동들을 먼저 하고요. 홍범도 역시도 노동을 하면서 군자금을 먼저 모으는 데 힘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직접 전투에 뛰어드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이고 연해주에서는 이제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건데요. 그 시점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나라도 우리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네요. 뭐 러시아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좀 여러 면에서 좀 제약이 많았던 것 같고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이때가. 예,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19년 딱 이 역사 시간에 외우기 쉬우라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국내에서 만세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나는 걸 보고 해외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홍범도 역시도 당장 이제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이제 무장투쟁에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홍범도가 1868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면 나이가 한 50살. 그때 되면 좀 연세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네,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총을 들고 이제 무장투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해주에서 먼저 자기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규합을 한 다음에 연해주 서쪽에 있는 이제 북간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그 당시 한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북간도에 있는 대한국민회라고 하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이제 무장부대를 결성을 합니다. 대략 인원이 한 300여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적은 숫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적은 숫자 아니지만 어쨌든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무장 단체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국내로 들어가서 뭐 일본군 초소나 군진들을 공격하는 이른바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걸 펼치게 됩니다. 그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그 횟수가 한 수백 회에 달할 정도로 매우 활발한. 맨날 전투를 한 거군요. 그렇죠. 매우 활발하게 투쟁을 벌이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투쟁에 계속 힘을 쓴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뭐 이 자체로 뭐 일본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 텐데. 아마도 일본이 뭐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뭐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벌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본이 전쟁에 지게 되면 우리가 식민지에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전쟁 당사국이어야 전후 처리를 할 때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일 무장투쟁을 계속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945년도 2차 대전 끝난 이후에도 한국이 전쟁 당사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게 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왜 여기를 봉오동 전투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봉오동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봉오동이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 끝에? 함경북도? 북쪽 끝에 있는 두만강 있는 저쪽에? 거기에 함경북도 온성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만강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 대체로 이제 봉오동 그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원래 황무지였는데 1908년에 최진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 한인 마을로 개척을 했습니다. 전투 당시에는 한 100여 호 정도의 마을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마을에서 한 남서쪽으로 한 차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그 유명한 용정이 나옵니다. 그 용정이면 뭐 윤동주 시인이나 뭐 문익환, 그렇죠. 장준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도 이 지역 분위기가 대략 이제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군이 이 지역에 대규모로 군대를 투입해서 항일 무장 세력을 이제 토벌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1920년의 일인데요. 소수의 독립군 부대가 두만강을 건너서 일본군 초소를 기습하고 이제 물러나고요. 일본군이 이걸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오는데
6월 6일 밤에 삼둔자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1차로 일본군을 격파를 합니다. 네. 한번 6월 6일에 이제 패배한 일본군이 다시 한번 더 많은 부대를 투입을 하는데요. 그 뉴스에 보시면 이때 투입한 부대의 이름이 뭐 월강 추격대라고 돼 있는데. 그럼 강을 건넌다는 건가요? 이거? 그렇죠. 강을 건너 추격대라는 뜻인데요. 이들을 6월 7일에 봉오동으로 깊숙하게 끌어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두만강을 건너서 추격을 그렇죠. 하니까 네. 이들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네. 봉오동이라는 마을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최진동 그리고 홍범도 장군 그리고 네. 안무 이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포위 공격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후퇴하는 척하면서 적을 봉오동까지 끌어들였는데 네. 거기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반격에 나서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민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런 유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봉오동에 살고 있던 한인들은 일단 미리 좀 피난을 좀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 군들은 이제 이 무장 세력의 거점이었던 봉오동을 파괴하려고 봉오동에 들어왔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이제 패배를 당한 것이죠. 대단하시군요. 네. 근데 이렇게 봉오동 전투도 승리를 크게 이끌었던 장군이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그렇죠. 근데 왜 카자흐스탄에 계신 겁니까? 약간 좀 그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1920년대 이후에 항일 무장 투쟁이 좀 안타깝게도 점차 내리막길을 걷기는 걷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있는데요. 일단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군의 돈이 지속적인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안타깝지만 항일 무장 세력 내부에서도 약간 노선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좀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2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는 한인 무장 세력들이 많이 쇠퇴했고요. 특히 30년대에는 일본이 만주를 직접 침략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투쟁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것도 있죠. 그래서 홍범도 역시도 이제 항일 무장 투쟁에 계속하기보다는 한인들의 권익 보호와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힘썼는데 이게 1937년에 네. 스탈린에 의해서 한인 강제 이주 정책이 실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해주를 떠나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모셔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또 뜬금없이 백선엽 장군을 영웅이라고 하면서 또 이분도 친일 운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였죠. 네, 백선엽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 또 해야 될 일이죠. 홍범도 장군에 이렇게 묻어서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별개로 평가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카자흐스탄에 묻힌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